안녕하세요. 화훼장식 기능사를 강의할 권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훼 식물의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식물명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식물명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명과 그 학명 같은 게 있는데 그 식물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또 그 식물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재료의 분류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의 이용 형태별 분류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를 보고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식물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갖게 마련인데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애칭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애칭이라고 하고 학교나 이러한 공적인 곳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물에서도 이렇게 보통명이라고 하는 일반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르는 학명이 있습니다. 보통명이라는 것은 식물의 어떤 특징이나 그 나라의 어떤 지형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방의 특색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보통명이죠. 보통 그 꽃의 그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향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소리라든지 그 생긴 모양새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지기도 합니다. 애칭처럼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붙여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대표적인 게 은방울꽃, 은난초, 오죽, 해오라비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표적으로다가 색상적에서 다 은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약간 하얀색이겠죠. 그것은 뭐냐면 은방울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은색이 옛날부터 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다고 생각하면 은자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은방울꽃, 은난초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이제 촉각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부들이나 아니면 그 가을의 억새나 끈끈이 주걱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만지면 부들 같은 거는 좀 부들부들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억새 같은 거는 좀 억세다고 그래서 그 촉각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의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끈끈이 주걱은 역시 이렇게 만지면 끈끈하겠죠. 그래서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고요. 또 향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각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향이 나겠죠. 그래서 향나무, 뭐 생강도 어떤 냄새가 나죠. 뭐 계피나무, 뭐 노린재는 노린내가 난다라고 해서 노린재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향기에 의해서 붙여지는 그 보통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그 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데요. 꿀풀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빨아먹어 보면 미각이 좀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꿀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이제 그 듣는 그 소리에 따라서 청각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꽝깡이 나무라든지 자작나무라는 건 좀 자작자작 이렇게 좀 잦아든다는 그런 뜻이고요. 꽝깡이 나무는 뭔가 소리가 크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보통명은 어떠한 그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그때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불리기 쉽고 편안하게 불려지는 것이 이제 보통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통명의 그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겠죠. 그러면 그 장점은 우선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선은 자기 나라 언어로 식물명이 의미 있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부르기가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워서 보통의 사용 목적이 아주 충분합니다. 자기 나라나 자기 지역에서 이런 것을 부를 때는 너무나 쉽게 그 이름을 부르면 은방울꽃이다 라고 만약에 부르면 아, 이것은 하얀색이고 방울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로 이해도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명으로 불러서 불충분한 것은 설명될 수 있는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면 그 나라 사람들끼리 누구든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통명은 일단은 그 지방 사람은 지방 사람들끼리 아니면 뭐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끼리 특징적인 어떠한 것을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지방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말로 하면 그 식물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보다도 그 이름만 갖고도 충분하게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이해도가 높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언어로 하기 때문에 학명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명은 전 세계 사람이 통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그 꽃장식을 하러 갔는데 만약에 외국에 가서 내가 뭐 백합을 샀다. 백합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듣죠. 거기서는 릴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학명을 써야 되는데 보통명을 써가지고는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 꽝꽝이 나무다 이런 말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갖고 외국에 갔을 때 통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통명을 가져가면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선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고요. 더군다나 또 학술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 다른 것처럼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일본 목련이 후박나무라고 불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후박나무 잎이 굉장히 그 큰 게 있죠. 그런데 일본 목련을 우리나라 후박나무로 같이 불러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로 혼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통명은 서로 어떠한 그 이름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서로 다른 식물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식물을 다루면서 정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마치 영어가 세계화가 돼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1972년도에 식물 명명법에 의해서 얘기된 그 린네 이명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학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학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명이라는 것은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그 식물의 분류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속명과 종명을 같이 써서 거기에 명명자까지 플러스된 그런 린네가 발견했다 해서 린네의 이명법을 학명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학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 대회를 갔을 때 재료 목록을 적어서 서로 통용될 수 있고 서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명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식물 체계라든지 그의 어떤 족보까지도 알 수 있어서 많은 식물 연구자들한테 중요한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학명의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명의 표기 방법은 속명과 종명을 같이 쓰죠. 그래서 명명자 이름까지 쓰는데 속명은 첫자를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약간 기울여 쓰는 기울림체인 이태릭체로 씁니다. 종명도 마찬가지로 이태릭체로 쓰는데 첫자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명명자를 쓰는데요. 명명자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첫자 대문자, 길 때는 약자로 인쇄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품종명이 있는데요. 품종명은 고유명사이므로 첫자는 대문자로 하고 정자체로 씁니다. 또한 이탈릭체의 표시가 어려울 때는 그냥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카네이션이라는 그 이제 학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안더스 캘리퍼러스 린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디안더스는 속명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자는 인쇄체로 D자가 크게 써 있고요. 대문자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리스는 C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디안더스 캘리포리스 린네. 린네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정자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까지 쓰여 있는 얘가 또 문주란이 있는데요. 문주란은 크리넘 아시아티쿰 린네 바 제포니쿰 베이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크리넘은 속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자가 역시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아시아티쿰은 종명이죠. 그리고 린네는 사람의 발견된 이름을 린네 이름을 썼고요. 그러니까 린네도 린네라고 안 쓰고 L점이라고 사람 이름을 약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종이라는 뜻이죠. 변종은 variety의 준말인데 va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제포니쿰은 그 변종을 말을 하는데요. 그 변종도 역시 이태릭차로 표시를 하고요. 베이커는 변종명을 발견한 사람에서 변종명자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체로 똑바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명의 표기법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학명에도 장단점이 있겠죠. 우선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의 장점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칭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통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과 정확성이 있고요. 이름 안에 정보가 포함이 됐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름만 보면 거기 안에 걔가 속이 어느 속인지, 어느 과인지, 그리고 어느 종인지가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부류의 것인지 생물학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에 좋은 그러한 그 장점을 갖고 있고요. 학명은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국을 여행을 하다가도 어떤 식물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익숙하지 않아서 기억이 어렵죠. 저도 학명을 외울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릭체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화해장식 기능사를 하려면 학명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명을 자주 쓰는 그런 버릇을 기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꽃시장이나 이런 거를 갔을 때도 자꾸 학명을 찾아서 불러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은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학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외에는 잘 아는 분이 없고 원예를 전공한 사람들만 사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화해장식 기능사를 시험을 보거나 화해장식 기사를 시험을 볼 때는 학명을 이제 열심히 외워야 돼서 요즘에는 학명 시험도 생겼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식물명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를 한번 여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3쪽이 되겠고요.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배 식물의 분류와 명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틀린 것입니다. 가 재배 식물의 학명은 속, 종, 품종의 순으로 구성된다. 맞죠? 재배 식물의 학명은 속명과 종명과 품종의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속은 유사성을 가진 종의 모임이다. 그렇죠. 가장 최하부 단위가 종이기 때문에 종이 모여서 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어는 식물의 학명은 성명과 종명의 이명법을 쓴다. 학명이 그렇죠. 린네의 이명법은 성명과 종명을 같이 쓰는 것을 이명법이라고 합니다. 라, 식물의 품종명은 이탈릭체로 쓴다 라고 됐는데 이것이 틀린 것이죠. 식물의 품종명은 이탈릭체로 쓴다가 틀립니다. 식물의 품종명은 고유명사이므로 첫 자는 대문자로 하여서 정자체를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다음 중 학명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해가지고 카네이션, 디안더스, 원래는 지금 이거 틀렸죠. 크리네시스 린네라고 되는데 뭐냐면 디안더스 캐리플러스죠. 디안더스 캐리플러스고요. 국화는 지금 2번 국화 틀리죠. 국화는 덴드로데마 그랜드포름 니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장미는 로사 하이브리다 홀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카네이션, 국화, 장미가 다 틀리게 나와 있고요. 라번, 나팔, 나리를 보면 릴리움 롱지포름 트럼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명으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식물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식물 재료를 분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식물학적 분류도 있고 원예학적 분류도 있고 생태학적 분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화예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식물을 어떻게 다루냐를 보기 때문에 원예학적 분류법에 의한 식물의 분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언제 재배해서 언제 걷어들여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초화류가 있습니다. 우리 식물에 활용되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추파 1년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파 1년초는 주로 이제 1년생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 한 해살이를 얘기를 하는데 추파라는 것은 온대나 아한대가 원산지이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온대죠. 있는데 우선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추파가 가을 추차죠. 파종할 파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에 저온을 경과합니다. 추운 그러한 영하의 저온을 경과해서 이듬해 봄에 개화를 합니다. 이것이 추파 1년초의 특징이고요. 종류로는 시네나리아, 펜지, 페추니아, 금호초, 데이지, 스토크, 페레니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이제 가을에 했기 때문에 봄에 이른 봄에 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단 같은 데 보면 펜지라든지 이렇게 프리물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자나 스토크, 데이지 같은 것도 화단에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파 1년초고요. 지금 펜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루피너스 이러한 종류들 여러분들을 보시면 저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식물 재료를 보면서는 책에서 보고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주로 이제는 거리에 지나다니는 내가 지금 봄인가 겨울인가 그 다음에 가을인가를 보셔야 되고 지금 피고 있는 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파라는 것은 가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꽃을 금방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봄에 나오는 것들은 추파라고 불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파 1년초를 보겠습니다. 자, 춘파 1년초란 아까 추파하고 또 반대죠. 추는 봄춘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꽃을 피우는 그러한 것들을 춘파 1년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열대 및 아열대가 원산지인 경우가 많고요. 원산지에서는 다년생인 경우도 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오래 사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고온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기에는 좀 약한 그런 것이 있고요. 봄에 파종을 하고 파종 3개월 이후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여름,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이렇게 춘파 일년초털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채송화, 코스모스, 뭐 메리골드, 나팔꽃, 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초가을에 볼 수 있는 꽃들입니다.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하면 일단 가을이 오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맨드라미도 그 여름 끝자락에 피는 꽃이죠. 백일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숙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숙군초는 단연초라고 하죠. 역시 아까는 일년초하루라면 이것은 이제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목본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류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내한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노지 숙군초와 온실 숙군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지 숙군초에는 그 야생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종류에서 보면은 붓꽃이나 꽃창포, 기린초, 구절초, 벌개미치. 여러분들 벌개미치 같은 거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약간 들꽃과 같이 생긴 거요. 원추리 이런 것들이 다 바깥에서 피는 것이고요. 꽃잔디, 꽃장포, 이렇게 작약 같은 거 보통 절화류도 많이 쓰이는데요. 노지 숙군초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에도 잘 견디고 그런 그 꽃이죠. 다음은 구근류입니다. 구근류는 화훼장식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식물군들인데요. 그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들이 비대해져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비대해져서 생긴 그러한 그 뿌리의 줄기의 형상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그 형상을 보면은 인경이 있고요. 인경, 인경 자체는 수선화 같은 튤립 이런 것들이 인경을 갖고 있는데요. 인경은 비늘 줄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양파 껍데기처럼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쌓여진 것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이 있는데요. 구경은 하나의 그 전구 같이 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글라디올라스, 크로쿠스, 프리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경이 있는데, 괴경은 덩이줄기라고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자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아네모네, 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줄기라고 할 수 있는 근경이 있는데요. 근경은 짧고 굵은 근경 타입과 길고 가는 근경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칸나, 수련, 아이리스, 생강 같은 것은 짧고 굵은 근경 타입이고, 길고 가는 근경 타입에는 벌개미치, 은방울꽃, 개맹문동꽃, 개맷꽃 같은 근경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화목류가 되겠는데요. 꽃장식에서 이 화목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절화장식에서는 주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이렇게 화목류를 쓰고 있거든요. 진달래꽃이라든지 철쭉꽃, 목련 이런 꽃 종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감상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청미래 덩쿨이나 노박덩쿨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줄기를 감상하는 것도 있죠. 달의 덩쿨 같은 거. 이 화목류는 일단 꽃이나 뭐 줄기나 잎 같은 것을 같이 감상하는 것을 화목류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엽류로 들어가겠는데요. 관엽은 그 꽃 중에서 꽃보다 어떠한 이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잎을 주로 감상하는 그러한 건데, 보통 우리가 절화장식에서 그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네프로네피스라든지 미리오그라더스라든지 이렇게 그 속박이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린류가 그린류를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화훼장식에서 어떠한 그 이렇게 열매 그런 것보다는 잎 종류가 많이 피어서 잎을 주로 보는 것을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선인장하고 다육식물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선인장은 일단 사막지대에서 많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인장이 전자파를 방지한다고 해서 한때는 굉장히 그 선인장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인장은 잎이 이렇게 가시로 변해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그 기부가 이렇게 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그 뭐 비모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선인장류가 거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좀 잎이 좀 두툼하고 선인장하고요. 좀 가시가 또 없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잎이 좀 두툼하고 물을 흡수하는 것을 좀 안 좋아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페페로니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잎 자체가 얇지 않고 두툼한 그런 것이 다육식물에 속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난과식물로 들어갈까요? 이제 난과식물 하면 동양난이랑 서양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양난에서 지금 이제 그림에 뜬 것이 헤오라비 난이네요. 굉장히 예쁘시죠? 이러한 그 난은 지상난과 착색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지생난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다 심는 그 난을 말을 하고요. 착색난은 어디에 부착돼서 자라는 난을 착색난이라고 합니다. 동양난에서 이제 지생난에 속하는 것은 뭐 그 한난이라든지 건난이라든지 춘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난석에다 심는 그런 지생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착색난에는 풍난 같은 거, 석곡 같은 그런 것들이 속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양난이 되겠는데요. 서양난에서도 이제 보면은 착색난, 지생난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덴드로비움,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덴파레라고 볼 수 있는 덴비로비움 팔레로시스, 그 다음에 반다 이런 것은 착색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카틀리아, 파피오페들럼, 팔레놉시스 이러한 모든 그런 대부분의 그 서양난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착색난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제 반다가 있어요. 반대는 그 뿌리까지 굉장히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화해 장식용으로서 아주 좋은 미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시나 이럴 때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난 장식은 화해 장식에서 굉장히 오래 가고 공기를 통해서 어디에 부착해서 하기 때문에 땅에 꼭 심지 않아도 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난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식충식물이 있겠네요. 식충식물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주머니를 갖고 있는 네펜데스, 파리지옥, 끈끈이 주걱, 벌레잡이, 제비꽃 이것들은 이제 보통명처럼 이렇게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통발, 끈끈이 기계, 벌레먹이말, 사라세니아 등이 있고 식충식물은 주로 숲생 및 수생식물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허브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기능면에서 허브를 따라갈 수 없겠죠. 어찌 보면 웰빙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있는 허브류는 우리 지금 현대인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벤더 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고 잠자는 베개 속에까지 어떤 그 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허브류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라벤더 가장 그 대표적이고요. 로즈마리도 굉장히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펠라고늄이라든지 바질이라든지 이렇게 향이 그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그 허브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에는 침수성 식물과 부유성 식물과 부엽성 식물, 정수성 식물을 나누는데요. 침수성은 식물체 대부분이 물에 푹 잠겨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검정말, 뭐 나사말, 말줌 이런 게 있고요. 부유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수중에서 수면에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새니가래, 개구리밥, 통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이가래 같은 거는 굉장히 알갱이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개구리밥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거든요. 그것이 떠다닌다고 해서 부유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엽성인데요. 잎만 무리로 뜨는 거 대표적인 게 연이 있죠. 연, 순채, 마름 등이 있겠고요. 정수성 식물이라는 것은 그 물가에 그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나는 건데요. 보통 갈대나 부들, 노란 꽃창포, 부처꽃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훼 식물의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자,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고요. 0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선인장의 품종 중 접목력 대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접목력 대목 이렇게 좀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접목이라는 것은 거기에 붙이는 걸 말하고요. 대목은 우리가 보면은 그 전자파를 방지한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아주 작은 포트에 그 이렇게 삼각주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가시가 있는 그러한 그 선인장에 위에 빨간 비모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점, 두 점은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선인장 품종 및 접목력 대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대목이라는 것은 그 붙이지 않는 그 줄기,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삼각주, 나번은 용신목, 다 비모란, 라 와룡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선인장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 다 비모란이 지금 답인 거죠. 비모란은 뭐냐면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그 삼각주 같은 기둥에 빨간색 그 열매 같은 그 꽃인데요. 선인장 꽃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접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목에다가 붙이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모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접목으로 대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입니다. 다음은 이용 형태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꽃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꽃의 줄기를 보느냐 아니면 형태를 보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서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형태별 분류인데요. 라인 플라워는 일단은 우리가 그 글라디올러스처럼 꽃이 길게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나는데 보통 화훼 장식에서 골격을 나타냅니다. 골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큼직한 꽃이 있는데요. 국화나 장미나 이렇게 겹꽃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스플라워, 풍만하게 어떤 채우는 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폼플라워가 있습니다. 폼플라워는 주로 이제 포컬 포인트로 많이 쓰이는 꽃인데요. 화변이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나리류라든지 뭐 극락조라든지 안스리온 같이 아주 특별한 그 꽃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해주는 그 보충꽃이 있는데 필러플라워라고 합니다. 그것은 잔잔하게 스프레이식으로 한 가지에 여러 그 꽃들이 잘 자라게 잘려져 있는 그런 공간을 채워주는 꽃인데요. 보통 이제 잘 자란 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필러플라워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태에 의해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나누는 방법이 가치에 의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대가치의 꽃, 중가치의 꽃, 소가치의 꽃 하는데 대가치는 주로 아까 폼플라워처럼 아주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안시리움, 루피너스, 덴파레, 델피니움 같은 게 있고요. 해바라기 같이 큰 것들, 주로 큰 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중가치의 꽃인데요. 중가치는 그 폼플라워가 아닌 중의 어떤 가치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까 그
메스플라워 같은 그런 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베라나 국화나 장미 같은 게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소가치의 꽃들은 공간을 작게 차지하면서 잘 자란 꽃들을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물망초나 안개꽃, 공작, 아스터, 프리물라 이런 것들은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작은 가치를 차지한다 해서 소가치의 꽃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절엽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절엽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와 무늬의 잎을 이용하는데요. 종류에는 우리가 꽃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몬스테라, 필로덴드론은 신종셀럼이라고도 얘기하죠. 드라세나류, 그 다음에 스프링게리, 미리오글라다스, 스킨답스, 보스턴 고사리, 크로톤, 맹문아제비, 이런 맹문아제비나 아이비, 그 다음에 미리오글라다스 같은 거는 우리 화훼장식 기능사에 부케 그 재료에 꼭 나오는 그러한 재료의 목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필로덴드론도 꼭 나오죠. 그래서 이 절엽이 우리가 화훼장식에 꼭 이용이 꼭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 그 많은 그 화훼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해서 식물명과 모든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같이 이번에는 문제는 같이 풀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요 하고 그 다음에 챕터 마무리 5분 테스트 체크하세요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강에서 이렇게 전체를 다루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왔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제가 강의 안 한 게 중요한 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서 그리고 식물 도감이랑 같이 보시면서 이 재료의 그 학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형태라든지 이용도를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